네, 최경련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혹시 뭐 어제 100분 토론 뭐 밤늦게까지 보시지는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제 이재명 당 대표와 또 장성철 소장 뭐 이런 분들이 출연해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형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상대 3명의 이제 성향별 패널들이 나왔고, 성향을 패널이 이제 장성철, 네. 김준일, 아니요, 박성태 아니, 네. 박성태 실장. 예. 그 다음에 그 어떤 한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그렇죠. 예. 예. 성함이 지금 잘 생각이 안 오케이 나고, 오케이 예. 3명이 이렇게 몰려 앉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한쪽에 앉아 있고, 그래서 뭐 1대3 경기하는 것처럼, 1대3 경기하는 것처럼. 네. 예. 뭐 프로레슬링처럼 이제 그런 구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바톤 터치하고 나머지 사람들 바톤 터치해서 뭐 이렇게 계속 질문해 보고 뭐 한 이런 분은 전학선 교수라고 전학선 외대 외대. 로스쿨 교수. 로스쿨 나왔습니다. 교수.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가끔 방청객 질문 이런 거 하고 이런 구도로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뭐 이 중도 보수 얘기한 거 뭐 예. 이런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이른바 뭐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왜 연기시키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 예.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아니 이게 뭐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은 재판이 실제로 연기된 바가 없다, 이 영향을 받은 바가 없다. 그 단지 이제 서류를 제때 못 받은 거, 그다음에 뭐 변호사 선임이 뭐 잘 안 된 거 이런 부분들이지 실제 뭐 재판에 영향 미친 바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는 그런 장면들. 그다음에 이제 그 SNS에다가 그 CBS 라디오 얘기를 잠깐 올렸다가 지웠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게 본인의 의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 내 의사인데, 자신의 의사인데, 그게 이제 올리는 것까지 문제 의식과 올리는 것까지 나의 의사가 맞는데, 그런데 올리는 것에 대한 이제 실무진에 있어서의 이제 의견에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그냥 내렸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린 것은 실무진의 판단이고 그렇죠. 실무진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사는 맞는데 예. 그 뜻, 문장의 그 뜻. 뜻은 맞는데 올리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의사 형성이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서 그건 그냥 철회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헌을 이제 하는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은 이 일종의 블랙홀이 되고,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일종의 방어적인, 그리고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개헌 의제를 던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당의 입장도 있고 지난 대선에서 개헌도 얘기하고 다 개헌에 대한 어떤 입장과 의사는 있지만 지금 얘기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제 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쟁점을 망라해서 지금 뭐 막 생각난 것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얘기들이. 그렇죠. 예. 여러 쟁점을 망라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뭐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근데 CBS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BS가 그렇게 보도를 해오고 그렇게 이제 토론을 진행을 했던 것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들이 조금 좀 악의적인 게 있었던 거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올렸던 거죠. 이재명 대표는 올렸다가 요거를 지금 시점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렇게 그 뭐 선거 전략이든 무슨 당 대표로서의 처신이든 약간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로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 측이나 김현정 씨 내지는 제작진 이렇게 3자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릴 시점까지만 해도 제작진의 입장만 나왔을 뿐이고 아직까지 뭐 김현정 앵커나 이준석 의원 입장은 안 나온 상황에서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지적은 좀 내부에서 했을 수도 좀 있다고 봐요. 물론 문제의식은 있지만. 근데 이재명 대표가 글 지운 이후에 어제죠. 어제 오전에 그랬고 어제 오후에 이준석 의원이 또 JTBC 나와가지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3당사자 중에 이제 2당사자 얘기했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준석 의원은? 이준석 의원의 말을 요약하면 별일 아니다. 그리고 반론이다. 그러니까 반론권의 행사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 것이고 매우 빈번하게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뭐 작가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작가들이 연락을 줬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좀 소위 말해서 문제를 일으키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라는 걸 옮기면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더라는 걸 저는 보면서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SNS 글 올린 것은 성급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게 예를 들면은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 최경영 TV에서 했어요. 올린 그 이제 인터뷰 스크립트에 매우 직접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헐뜯기가 있거나 또 아주 잘못된 어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하는 것으로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아니었던 것 같고 단지 전반적인 여론의 지형, 미디어의 지형이지. 그렇죠. 예. 뭐 그래도 지적을 하자면 뭐 이재명 대표를 굳이 뭐 북한에 비유했어야 했느냐 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어도 그것도 그렇지. 이제 일종의 비유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만 딱 이 코멘트를 붙여서 올린 거는 제가 볼 땐 좀 성급했던 것 같고 이거를 지적하고 싶으면은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유착 구조 이런 그렇죠. 거를 정확하게 딱 짚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시점 이런 거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본질적인 이 사건. 그렇죠. 이 사건은 그럼 문제가 없는 사건이라는 얘기냐? 장성철,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일상적이라는 거잖아요. 매일 이런 네, 그렇죠.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네. 늘 유튜브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막 그 생각들 하실 거예요. 아 김민아 CBS로 옹호하고 또 저 자식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그렇게는 안 보셔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좀 열받아.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네, 사람 열받아가지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자. 오마이뉴스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네. CBS의 해명도 틀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CBS 해명은 뭐냐면 아 이런 자료들이 막 이렇게 접수가 되기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게 뉴스 토마토가 그 보도를 또 확인해 보니까 했기에 뉴스 토마토 보도를 우리가 인용해가지고 화면에 띄운 것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래픽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준석 쪽에서 보낸 그래픽하고 그렇죠. 뉴스 토마토가 올린 그래픽은 달라요 또. 반대야. 예, 다른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위에 가 있는 네. 게 이준석 단톡방 그래프고 그렇죠. 뉴스토마토 그래프는 국민의힘이 위에 가 있는 게 뉴스토마토 그래프 원래 기사야. 그렇죠. 그러면 CBS는 뉴스토마토를 참조를 했다면 뉴스토마토의 그래프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변형하든 뭐 편집을 어떻게 했죠. 편집을 하든 그런데 이준석의 그래프를 올린 거야. 그렇죠. 거의 이준석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거의 똑같습니다. 예. 똑같다고 봐야 돼요. 이준석 측이 야 이거 우리 뿌리자라고 한 그래픽이 거의 그대로 그냥 전달된 것을 올렸다고 봐도 무방한 이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인터뷰나 이런 게 진행될 때 야 이거 딱 뭐 이준석 쪽에서 넘겨주니까 그럼 요게 들어왔는데 이준석 쪽이 올리라고 하던데 바로 올려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질문한 것 같은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도 보면은 질문의 내용도 마치 이제 제작진이 급하게 이제 좀 찔러준 질문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질문을 또 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한 어떤 검토와 고민 없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한번 질문 던져보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냥 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CBS의 해명대로 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째 해명이 그럼 맞지 않는다. 둘째 맞지 않는 해명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당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고민 없이 이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짜면 안 된다. 무슨 이게 뭐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그 더군다나 최강 시사에서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렇게 소스가 여기하고 정치적으로 이 인터뷰하고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그렇지. 그러한 이제 정치인이 찔러준 어떤 소스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주는 거면은 그럼 반대쪽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준석 인터뷰할 때 조정훈 의원이나 또는 친윤 쪽에서 이거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은 질문해 줍니까? 뭐 질문 청구업자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한 게 지금 최경영 앵커께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터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질문지 준 걸 보고 그렇죠. 앵커하고 대화를 하면서 방송을 국민 앞에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저와 대척점에 있는 모 정치인이 최경영 앵커님하고 뒤에서 카톡으로, 연락을 카톡으로 카톡으로 해가지고 예.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할 만한 어떤 프레임을 짠다거나 예. 저에게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은요 저는 그 방송국에다가 항의할 수밖에 그렇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의원이 어제 이야기한 거는 반론이다. 그리고 취재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공보활동으로 이걸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하고 있고 일이 커지고 있거든요. 저걸 이준석 의원은 선의의 조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선의의 조언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가 뇌물백을 수수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친윤 쪽에서는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행위를 볼 때 법률적으로 적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은 반론이다, 취재다라는 해석은 본인이 그냥 주장하는 엉뚱한 해석이지 정확하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정원 유착의 한쪽이 나온 겁니다. 어제 CBS의 그 뉴스쇼 제작진의 해명은 매우 부족하고 좀 더 전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뉴스쇼 제작진도 이준석 의원 보고 해명하라고 촉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어제 그 JTBC 나와가지고 본인의 입장 얘기하면서 엉뚱한 얘기하고 또다시 뉴스쇼 제작진한테 공을 넘기는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핑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둘의 해명과는 무관하게 카카오톡에 나왔는데 그 카톡을 보면 유리한 내용 돌리자. 그 다음에 찔러 넣어서 질문하라고 해. 물어보라고 해야지. 제작진한테 넣어줘라. 4번의 지시를 동시간대에 합니다. 그 그렇죠. 적대적 패널이 나와 있는데 조정훈 씨 조정훈 나왔습니다. 의원한테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뒷공작이라고 불러요. 뒷공작. 뒷공작이다. 네. 뒷공작을 한 겁니다. 조정훈 의원 모르게 한 거기 때문에. 뒷공작이고 CBS와 유착된 것이다. 유착이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질문 사주죠. 앵커에 대한 질문 사주. 그래서 저는 이건 네. 합법적인 공보 행태를 넘어선 건 맞는데 네. 이걸 가지고 빈번한 일이고 다른 작가들은 괜찮다 그랬으니까 난 문제 없다.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쇼 제작진도 이 부분을 좀 해명을 더 해야 됩니다. 썸네일에도 이준석 신당이라고 왜곡을 한 거 첫 번째 해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좀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예.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뉴스토마토에서는 여론조사를 할 때 자, 국민의힘 지지하냐, 민주당 지지하냐, 유승민, 이준석 신당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또는 윤석열 신당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부터 리서치를 할 때 여론조사를 할 때부터 뉴스토마토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데 CBS는 썸네일을 뽑아놓고 그 썸네일을 이준석 신당 17점 몇 %? 그게 유착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썸네일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사라져버렸어. 근데 유승민을 안에 놓고 물어본 질문이거든. 이거는 이준석 띄워주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띄워주기 의도는 예. 분명히 보이니까 해명을 좀 하라는 거고 하나만 예. 더 말씀드리면 제작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제보가 국민들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제작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반영했을 뿐이지 누구의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수십 명의 국민들이 늘 보냅니다. 그럼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늘 들어오겠죠. 그럼 도대체 뉴스쇼 제작진은 어떤 원칙,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개하는 겁니까? 이걸 안 밝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드러난 모습을 보면 기준이 하나로 보입니다. 이준석으로 보여요. 그 기준이. 이준석에게 유리하면 소개해주고 이준석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소개를 안 해주는 걸로 보이는 게 아까 그 썸네일에 예를 든 건데 썸네일 그거는 진짜 흉측했어. 그렇게 지금 제작 기준을 안 밝히면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기준 있게 하니까 믿어라고 하면 네. 그걸 유착으로 의혹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결과물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이게 생각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는 추론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저널리즘에서 보면은 이준석 쪽에서 이런 소스를 줬다 검증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앵커한테 질문하라고 시키는 것도 그렇죠. 저널리즘인 것인데 그렇죠. 이거는 검증한 소스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검증 안 한 거 아닙니까? 유승민, 이준석 신당으로 여론조사 했다면서요. 이준석 그런데 지금 신당. 이준석 신당으로 돼 있는 그래픽을 띄우면서 그러면서 야 이준석 신당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한 거라면서요. 예. 이건 사실 왜곡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을 왜곡한 거야. 검증이 실패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제작진이. 그렇죠. 럼 그 검증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세상에 그런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썸네일을 낼 때 그랬다는 게 더 심각하다는 그게 거죠.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썸네일이. 예. 그래서 검증에 실패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자기들이 잘못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한 이 충격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과 개혁신당 이쪽에서 우리는 정상적 공부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진에게 개별적으로 찔러주고 이런 게 구태인 것이 이 검증을 언론이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리고 싶다. 그럼 보도자료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보도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려야 그 보도자료를 보고 언론이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아는 뭐 제작진, 자는 작가들한테 그냥 이렇게 카톡 이런 걸로 딱 찔러넣어서 지금 빨리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검증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류의 공작, 유착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은 행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공부 활동이다라고 주장하기에 매우 부족한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질문 사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의 그 카톡을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을 안 하셨을 텐데 네 번을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지시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공부 활동이면 그냥 불려서 알리면 돼요. 그럼 제작진들이 판단해서 쓰면 쓰고 말면 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보도 자료에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이라고 써 있으면 그걸 고치든지 검증하고. 그렇죠. 검증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썸네일이 이준석 신당이라고 왜곡을 했으니까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거기 목적을 뭐라고 적시해놨냐면요. 조정훈이 개소리 못하게 넣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정훈이 와서 헛소리를 할 게 예상이 되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제적 반론 같은 거죠. 그러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여러 방송 다니면서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럼 항의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그 방송사 가서 해야죠. 각각의 방송사한테 자기를 부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거 고치라고 하든지 이게 정상적 반론의 행위지. 그래, 다음 달에 나를 좀 불러라. 그렇죠. 근데 조정훈이 지금 뉴스쇼 나오는데 뉴스쇼 제작진하고 나하고 소통도 잘 되고 늘상 거의 깐부인데 네. 조정훈이 나왔는데 이 인간이 또 헛소리 할 것 같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난 선제적으로 막는다 해가지고 거기 보면 개소리 못하게 넣어주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반론권 행사입니까? 완전한 유착이죠. 그리고 그러네. 목표 자체가 보도자료를 뿌려서 알려도 충분한데 개소리를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은 그 인터뷰이에게 어떠한 대답을 못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도 주장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 신당에 대한 평가가 뭐 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건데 그 말 못하게 이 자료를 먼저 말하게 해라 앵커에게. 그럼 인터뷰에 개입을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제3자가. 그것도 유력 정치인 내지는 적대적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방송에 간섭을 한다? 이 방송법 보시면요. 방송사 내에서도 사장도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장도. 네. 아니 저 CBS 사장님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사장님도 못하는 일을 그냥 원외에 있는 한 정치인이 영향력 갖고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요. 방송사 뭐 예를 들어 유착해가지고 맨날 뭐 술 사 먹이고 돈 써가지고 관리 다 한 다음에 누구 나올 때마다 뒤에서 그 아바타 소개팅처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을 속이는 거 아닐까요? 그 여기서 피해자는 조정훈 의원은 100% 피해자고 유승민 의원도 피해자예요. 맞아. 왜냐하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인데 이거를 썸네일로 이준석 신당으로 뽑아버리면 유승민 의원은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돌릴 때는 본인의 지지도를 붙여주고 그렇지. 보도는 안 되고 이게 바로 검찰이 전형적으로 불기소로 덮어주고 수사로 해가지고 사람 하나 패가망신 시키는 거랑 유사한 구조예요. 언론의 권력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뉴스쇼 제작진이 어렵습니까? 썸네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누가 잘못 있으면 그걸 발본색원을 해야 그렇죠.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좀 진짜 저는 썸네일 보고 그 신인규 변호사 그 지적한 거 그 썸네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썸네일 같은 경우는 한 번 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거든요. CP가 책임 프로듀서가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 문항을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라고 했고 보도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 국민들은 유승민한테 신뢰가 돼서 17%를 한 건지 이준석한테 신뢰가 돼서 17%를 한 건지 그 합이 17%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준석으로 탈바꿈해버렸다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큰 왜곡입니다. 큰 왜곡이에요. 근데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의도가. 이거는 CBS가 명확하게 본인들이 이준석과 유착되어 있는 게 아닌지 전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썸네일을 아직도 그런 썸네일이 남아있다는 것도 충격적인 겁니다, 사실은. 왜 이걸 지적을 안 하지? 신인규 변호사 빼고는 지적하는 데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전 예. 지적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그냥 추론을 해보면 예. 이준석 의원은 뉴스쇼 제작진에 대해서 갑의 위치에 있겠지만 또 뉴스쇼 제작진도 다른 여타 정치인들에게는 갑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도 그 방송사에 항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항의하면 또 안 불러줄 테니까. 그렇지. 이 갑을 관계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A와 B 사이에 갑을 관계가 있고 맞습니다. B와 C 사이에 갑을 관계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항의 못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권력 관계가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은 왜 이렇게 권력이 세냐? 방송사 입장에서 봤을 땐 저도 진행을 해봤으니까 장사가 되잖아요. 클릭수 네. 장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돈 벌어주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나오면 하여간 장사가 되니까 이준석을 다 원해.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준석이 이런저런 요구를 했을 때는 너는 클릭수 올려주니까 밉지 않고 받아준다라고 하는데 가령 뭐 이재명이나 유승민이나 조정훈, 뭐 조정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면 아니 정치인이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떡해? 우리는 당신들과 고리두기를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항의를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기준과 원칙이 그럼 뭐냐? 좀 밝혔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렇게 되는 있을 거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여기 그 해명문에 보면은 제작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는 게 안 나와 있고 그렇지. 결과값을 보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위에다가 편집한 이준석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 썼고 그 다음에 썸네일을 제작진이 아예 본인들이 제작을 하는데 거기는 아예 왜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준석 신당으로 그것도 그렇죠. 대문자만하게 썼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제작 원칙인지를 안 밝히면 네. 시청자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밝혀야 된다고 보고 CBS 방송사에서도 요 한 프로그램이니까 전 이걸 가지고 절대 침소봉대에서 CBS를 우리가 뭐 괜히 그렇게 엮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제작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자체 무슨 뭐 감사든지 무슨 평가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송사라면 지상파인데 네. 좀 그런 절차를 좀 해서 본인들의 신뢰를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안 한다면 이거 저는 가벼운 문제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 한 2번, 3번 이 말씀을 계속 제 방송뿐만이 아니고 스픽스에서도 지금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CBS는 지상파고 CBS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서 이 자리에 온 저도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저도 아끼는 방송사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고 그게 체질화되고 있지 않냐 싶은 게 김민석 의원이 그때 지적했던 그 말이 굉장히 지금 김현정 씨도 새겨들어야 되고 그 제작진도 그리고 CBS의 간부들도 다시 한번 그리고 그 기자들이나 PD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언론인으로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김민석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계엄 상황이고 내란 상황인데 마치 계엄이나 내란 주자들의 주장을 5대 5로 동시간으로 실시간 중계하듯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은 이렇게 반론하는데 그쪽은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온당한 거냐? 그게 진실을 밝히려는 방송사 CBS 선배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CBS의 정신에 맞는 거냐라는 게 이제 가로치고 가로닫고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CBS의 역사를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찬란한 역사를 가진 CBS가 당장 변상욱 대기자랄지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자체적으로 같은 식구니까 CBS 내부에서도 저는 이건 그냥 이렇게 변명하고 해명하고 지나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추가를 하면 이게 왜 의혹을 받고 있냐면 이게 다들 기억 못 하실 텐데 12월 4일에 계엄 이제 그 자정 넘어가는 날의 아침이겠죠? 그럼 어떤 날입니까? 우리 전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린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 방송사의 방송을 모든 국민들이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계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날 CBS에서 누굴 부른지 아십니까? 이준석 의원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300명 중에 유독. 근데 그러니까 전 이준석 의원을 부를 수 이상했어요. 있다고 봅니다. 네. 전 부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부르려면 이준석 의원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석수도 그렇고 뭐로 봐도 부르기가 좀 어려운데 만약 부른다면 이준석 의원이 담도 넘고 그렇지. 국회 안에 들어가서 계엄군의 그 192명에 들어갔어야지. 안기령 대변인처럼 뭐 계엄군 총도 좀 잡고 네. 뭔가 화제되는 게 있어서 부르면은 누가 뭐라 합니까?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아시겠지만 그냥 문 앞에서 얼쩡얼쩡 하다가 경찰한테 소리 지르고 소리 한번 시끄러 임마 하면서 담도 안 나오면서 그 비겁한 모습이 국민들 앞에 이제 좀 알려지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런 의원을 불러다 놓고 계엄에 대해서 그 중차대한 날에 그리고 어쩔 때는 항상 그 뉴스쇼 제작진들이 항상 당사자성을 강조해서 그 당사자 모시고 생생하게 전한다는 게 본인들 컨셉인데 그럼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됩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럼 이런 카톡도 나왔고 이런 썸네일도 나왔고 해명도 이상하고 근데 이렇게 또 불러주네? 이런 계엄 다음 날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해명이 부실하니까
야 이건 그럼 유착이 됐나? 이런 의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원칙을 저는 좀 밝혀야 된다. 두루뭉술하게 하면은 더 오해가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제작 원칙이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어요, 사실. 그리고 CBS가 사실 그렇게 뭐 탄탄한 뭐 어떤 배경으로 운영되는 방송사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모로 이제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 방송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 이거죠. 아침 시사예요. 예, 김현정의 뉴스 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 회사에서 제일 발언권이 셉니다. 그 프로그램이. 예. 그리고 그래서 사실 그 프로그램 제작진이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제가 알기로 독자적인 어떤 기준과 판단 기준과 그다음에 독자적인 어떤 이 판단을 많이 운영을 해요. 그렇죠.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네.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성역화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그 계기로 해서 좀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거듭나기를 바라고 애정을 그렇죠.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 것이지. 맞아요. 네, 뭐 이번 기회에 뭐 완전 뭐 CBS를 뭐 없애자 없애라. 뭐 이런 아이, 말씀은 그렇죠. 아니다. 네,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다 진행자 출신이거나 진행자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BBS에서 진행을 네. 하고 그러니까 불교 방송이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 전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심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죠? 이게 이준석 의원의 이 행위를 우리는 지금 놓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뭐 이재명 대표 저 그 부분만 한 말씀 드리면 네. 이재명 대표가 썼다가 지웠잖아요. 그것만 기사를 내요.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CBS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언론인들이 좀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기된 건 이준석 의원의 카톡이고 이 문제 제기를 허은하 대표가 했는데 기사가 안 나가요. 안 나갔습니다. 그 팩트입니다. 안 나갔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한번 요 해프닝이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 무슨 뭐 언론 장악하는 거야. 이 기사가 또 나가버려요. 그럼 본질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내란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뭐 홍장원이 뭐 중국에 뭘 사놨다. 뭐 오염됐다. 회유당했다. 이 프레임으로 가서 언론이 그렇게 방방 뜨면 됩니까? 그럼 진실은 어디로 가죠? 문제 해결은 누가 하죠?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전체가 한번 이 사건을 놓고도 한번 좀 반성을 좀 해볼 부분이 저는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4일 날 이준석 의원 왜 부르냐. 결국 그 판단인 거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조회수다, 클릭수다. 그 상황에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준석을 부르면 그게 클릭수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 상황에서도 이준석 부르면 이게 조회수가 나오겠지. 이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기본은 하겠지. 클릭수 그렇죠. 뭐 20만 원 되겠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뭔 그런 기준을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맞아요. 12월 4일 날 이준석 의원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판단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이 사태까지 온 것이다. 맞아요. 아니 저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클릭수를 만약에 의도해서 방송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요. 비판할 생각 없으니까 그걸 밝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히라는 거고요. 정정당당하게. 아니 뭐 이쁘게 포장하면 되잖아요. 뭐 많은 대중이 원하는 걸 듣는 이게 아니, 밝히면 됩니다. 네, 그렇지, 감안하고 그렇지. 듣게. 네. 근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추측하는 건 뭐냐면요. 이준석이라는 젊고 유망한 정치인을 지금부터 잘 키워서 뭔가 이 사람이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면 그때 뭔가 본인들에게도 더 어떤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당장의 어떤 이익만을 놓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재정원칙을 안 밝히니까 의심이 그렇죠. 되는 건데 과연 그것만 있겠느냐? 저는 제 의심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이준석이라는 의원에게 저렇게 매달리는 거 보면 단지 코인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런 나중에 어떤 정치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좀 미리미리부터 좀 잘 지내놓으면 어떤 나중에 뭐 그런 것들 기대 심리 뭐 이런 건 혹시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방송사가요. 정말 누구를 섭외하고 누구에게 질문하고 어떤 걸 할 때 조금 더 지상파라면 지상파에답게 그렇죠. 저는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시청자들의 이런 의견들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이 있었던 의견들이야. 지난 한 3, 4년 동안. 그걸 좀 저는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상속세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죠. 그제부터 사실은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클릭이라는 단어 그리고 중도 보수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말이죠.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진보당은 정의당이나 뭐 이런 쪽이고 우리는 원래가 중도 보수였다. 이게 이제 어제도 100분 토론에서 조금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 이른바 진보 신문인 한겨레 등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럼 뭐 당연하죠. 본인들은 진보 신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진보적인 시민들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보 정당은 이제 굉장히 협소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대로 한다면 국민의힘은 극우 집단 한 20% 정도의 태극기 부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아마 이제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까지 다 아우르는, 중도 진보까지 다 아우르는 중원을 다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한 70%를 점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 한국은 지금 현재 구조로는 진보 정당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5%, 2% 뭐 이 정도인 구도에서 조금 더 중원을 확실히 장악하겠다. 이런 구도인 것 같은데 현실적이냐 아니면 가치적으로는 이게 당위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최경영 기자님도 늘 말씀하셨는데 아카데믹하게 보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은 뭐 중도 보수 정당이 맞죠. 뭐 제가 늘 해왔던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올리시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이재명 빤다고 뭐 이렇게는 말씀해 주시면 마세요. 제가 방송에서 한 100번은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수주의 잘하고 자유민주주의 잘하고 민주당은 리버럴 정당이다, 보수 정당이다. 이거를 한 100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재명이 말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거는 아닙니다. 한 100개 정도의 증거가 있으니까. 저도 한 3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훨씬 전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이전까지의 이제 민주당의 스탠스나 이런 거를 봐도 정권을 잡았을 때 중도 보수적인 정책을 펼쳐온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정권 잃었을 때 어떤 넓은 연대 연합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색채를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태를 많이 이제 갖고 왔던 것도 맞고 무상급식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정권 잡고서는 추진한 정책이나 이런 거는 중도 보수적인 정책들이 많았죠. 이제 그런 게 맞는데 다만 지금 어쨌든 정치적인 거를 평가를 하자면 정치적인 맥락을 평가하자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린 중도 보수지 원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중심을 중도 개혁 뭐 이런 거에 두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이제 100분 토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금 뭐 극우고 이 나라를 운영할 마음을 완전히 이제 버렸기 때문에 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도 보수에 이르는 영역까지 다 커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깔끔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빌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쓸데없이 빌미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중도 개혁에 놓고 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스탠스와 중도 보수까지 확 넓혀가지고 나라를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다. 근데 중도 보수야라고 이제 딱 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야라고 그냥 당 대표가 해버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난 진보인 줄 알았는데 막 이러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논란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현명하지 않은 언명인 것도 맞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은 좀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저도 있어요. 지금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리고 민주당을 그렇게 정의를 했지만 아까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굳이 이준석, 김현정 거기에 무슨 짧게 해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당대표나 잠재적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말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게 왜 옆에서 미리 말리지 못했을까? 그런 거를 하려면 민주당의 대변인이나 공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야 이러면 원래 이렇게 언론 지형이 이렇게 불평등했다는 거를 증명하는 하나의 단면 아니에요? 요 정도로 논평을 하고 끝나는 게 낫습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계속 당대표 그다음에 나중에 뭐 대통령이 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게
사실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 쓸데없는 참견을 하면서 쓸데없이 그냥 말을 이렇게 덧붙이거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 그럼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큰 문제에 관해서만 비전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네. 전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디테일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뭐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주류적인 스탠스 그리고 중도 공략을 하기 위한 뭐 언론에서는 뭐 우클릭이다 어쩐다 얘기를 하지만 중도 공략을 하기 위한 어떤 뭐 이런 시점 이동, 소위 말하는 이제 정당 뭐 정치학과 이런 데서 배우는 뭐 캐치홀 파티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어떤 태세로 가기 이번만큼 좋은 때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 이 선거공학으로 보자면 그렇죠. 합리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또 트집을 잡히지 않고 최대한 어쨌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시비를 걸리지 않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디테일 같은 거는 전략단이나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의 이 스피커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제일 큰 스피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스피커로서의 여러 활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굉장히 또 이런 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발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각도는 다른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내란 사태 이후에 가장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국민의힘을 추종하거나 저 아스팔트 보수에 가서 붙어있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 안 돼요. 그냥 본인들이 다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앞으로 정치하기 힘들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개혁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요. 보수의 외피를 쓰고 있는데 중립을 가장하고 올바름을 가장해서 뭔가 기회를 엿보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있죠. 그걸 민주당에서는 뭐 수박 논쟁 해가지고 좀 한 2년 동안 그랬던 거고 보수 진영에서도 이게 다 수면 아래 있었어요. 근데 수면 아래 있었는데 그 이번에 드러났지. 생각해 보시면 네. 그 물 속에 미꾸라지들 이렇게 있잖아요. 소금 팍 뿌리면 거기서 파타닥 일어나거든요. 내란을 딱 겪고 나니까요. 이 회색지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네. 이제는 정말 올로원 날띵이 한번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보수 진보보다도 계엄의 찬성에 반대 이러면 이제 확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번에 그래도 그 부분은 뭐 실수였지만 그래도 이거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조금 이게 수면 아래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친일파 이래버리면 그냥 일본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논외예요. 그냥 뭐 나카무라 이랬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독립운동을 막 하는 척은 하는데 독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챙기는 거에 일본이든 한국이든 뭐 다 좋아 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약간 회색지대의 기회주의자들이. 그렇죠. 지금도 이 중도라는 넓은 운동장에는요 원칙적이고 소신적인 중도가 있고요. 그렇죠. 기회주의로 소위 말하는 밀정 같은 부류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요 안에. 네. 이런 문제점을 전 좀 드러내려는 의도 아니었는가 싶고 그 정도라면 저는 대통령급에 있는 사람이 전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우리가 고민해볼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되었겠지. 되었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아니, 너무 이게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악마화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그렇습니다. 수면 아래서 활동하면서 뻐끔뻐끔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낙인 찍기가 엄청 심했고 이재명 악마, 이재명 빨갱이, 심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몰아가니까 본인이 생각이 사실은 우파적인 생각도 많은데 나는 중도 보수 우파적인 생각도 많고 주식시장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3%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도 주식 투자를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가장 주식 투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했던 사람들은 글쎄요. 하여간 우파적인 속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답답했겠지. 본인이 다 이제 뭐 좌파로만 채색을 해버리니까 빨강이로만 채색을 해버리니까 아니 난 사실은 흰색도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겠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행동에 해프닝에 저는 뭐 약간의 의미 부여를 하는 거고 저는 이 보수 진보 논쟁은 사실 이렇게 보잖아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그럼 진보입니까? 아니 중산층과 서민은 다 진보예요? 그 안에는 보수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누구를 대변한다는 문제와 보수 진보 구별법은 아예 다른 평면이에요. 중산층 안에도요 보수 있고 진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근데 진보 정당.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변하느냐? 그건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은 누구를 대변합니까? 답하면 돼요. 보수 진보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보수는 역사적으로도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사람들은 보수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그렇지. 체제를 바꿔보자. 이런 진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개헌하자. 저 같은 사람은 지금 헌법을 좀 고쳐 쓰자 정도거든요. 저 보수예요. 근데 진보는 뭐냐? 아, 우리 헌법 화끈하게 권력구조부터 기본권까지 싹 한번 바꿔봅시다. 이게 진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은요. 3번의 집권을 DJ 노무현 문재인까지 3번의 집권을 했고 많은 면에서 체제 유지 세력이 됐어요. 뭐 과거와는 제가 그리고 과거의 DJ 대통령도 스스로를 보수로 규정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다라고 규정하는 게 틀린 건 아니고요. 다만 보수가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와의 차이는 뭐냐면요. 저쪽 보수는 내란도 옹호하고 바꾸지 말자. 오히려 기득권을 더 강화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체제 유지의 보수, 건강한 보수들은 유지는 하는데 뭐 자동차도 쓰다 보면은 기름때 끼고 뭐 끼지 않습니까? 그건 고치자. 좀 때 좀 닦고 세차 좀 하자. 요 정도가 보수고요. 진보는 그게 아니고 아예 차를 바꾸자. 뭐 큰 차를 뽑든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뭔가 운송수단을 바꾸자는 사람들이 진보기 때문에 상당히 급진적이죠. 그 체제를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진보 쪽 세력이 하나 나와야 될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은 대중정당이니까 보수 진보 다 섞여 있는데 방향성 자체를 본인들의 정체성답게 건강하게 이 체제를 유지 수호하는 보수 세력. 그래 법치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법치를 국민의힘은 부정하는 수준이잖아요. 헌법재판소 매일 때리고 있고. 네. 이런 기준에서는 저는 보수가 뭐 우클릭이 아니라 민주당이 나름의 본인들의 그동안 해왔던 이 스탠스를 한번 정리하는 전 그런 걸로도 보여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계산된 전략일 수도 있겠다. 잘 짜여진 계산된 전략. 왜냐하면 중도 보수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계속 이제 우기잖아요. 그렇게 우기고 당내 반발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그냥 그쪽으로 계속 가잖아. 그러면은 포지셔닝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편해지는 거는 사실이야. 보수라는 포지셔닝이 굉장히 좀 편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레드 컴플렉스라는 역사적인 게 굉장히 강한 사회고 실제로 정치라는 게 이제 실체의 영역. 그러니까 계층이 상위 뭐 20% 5분위 계열로 이렇게 쭉 나눠서 뭐 중도 보수가 그러면은 어디야? 상위 20%가 중도 보수야. 상위 40%가 중도 보수야. 상위 60%가 중도 보수야. 어디까지가 중도 보수야? 라고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한단 말이죠. 저같이 기자 출신들은 계속 실체를 보려고 해.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유권자들은 실체를 보려고 하지는 않고 주로 인식을 보려고 하더라고. 인식을. 저 사람 이미지가 좌파 아니야? 좌파 아니야?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이미지에 관한 말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신인규 변호사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미지나 인식의 전환 차원으로 지금 계속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선거 전략으로? 그렇다면 저거는 굉장히 전략적이네. 근데 저는 요 네. 질서 정립이 딱 한 번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번에 내란도 일어났고 뭔가 이 정당이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고 참 떠오르는 말이 광주에서도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정치를 좀 하자. 그렇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갖고 나눠야지 어디 지역 출신, 뭐 운동권이야, 뭐 너 고시 출신이야. 무슨 출신으로 나뉘거나 아니면 지금은 너 누구랑 친해? 뭐 윤석열하고 친해? 그 맹윤이야? 뭐 이런 식의 정치. 맞아. 그거 하지 말자고 20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더 해요, 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보수 진보의 가치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했고 또 소위 말하는 보수라고 했던 국민의힘 계열과 뭐 개혁신당까지 어우르는 이 세력들이
거의 지금 뭐 갈피를 못 잡고 사상 누각으로 쓰러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 질서의 재편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이번이야말로 광주에서도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인 이런 정치를 좀 할 수 있는, 대구에서도 콩인 이런 정치를 한번 좀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좀 그런 차원에서는 이 문제 제기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예. 한번 정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게 민주당은 보수 맞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민주당 보수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집권했을 때 보수 정책 많이 했다. 음. 그리고 이번 선거만큼 민주당이 주류 전략 그리고 보수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 좋은 시기가 없다. 선거 전략상.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그 얘기인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야라고 했을 때 합의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의 이야기야. 그래서 시끄럽게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얘기를 중도 개혁이다라고 하면서 이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디테일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갈 거니까 앞으로 뭐 할 거냐면 아까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게 상속세 얘기부터 시작하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공제한도를 이제 이 공제한도를 완화시켜 주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공제한도를 완화시켜 주는 게 뭐 얼마큼 효과가 있는 건지 이제 산수를 잘 못해 갖고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거냐.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끼케야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1조 원 안팎이거든요. 1조 원 안팎인데 전체 세수는 국세만 해도 한 34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340조에서 1조 원 안팎이면 여러분이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큰 어떤 그냥 정치적으로 심볼릭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식의 영역을 자꾸 지금 건들고 있다. 그렇죠. 유권자의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공제한도 완화하면은 내든 사람이 안 내게 되거나 뭐 이럴 건데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내거나 안 내거나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상속세 내더라도 많이 안 냈을 거거든요. 예. 그냥 뭐 제가 뭐 통계 내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원래 내더라도 뭐 거액을 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먼저 증여를 다 해주는데 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랬을 거라서 예. 이거 자체가 뭐 사람들의 어떤 지갑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도감, 심리적인 부분들. 그렇죠. 인식의 영역이라. 서울 부동산 소유주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에 이제 약간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서울에서 밀린 부분들이 이기는데 왜냐? 부동산 문제 아니었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번에 이 중도적인 메시지로 좀 이 만회해 보자. 이런 거 같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냐? 앞으로 지난번에 한번 시동 걸었지 않습니까? 종부세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종부세도 없애든지 완화하자. 이렇게 갈 것인데 예. 뭐 이거는 뭐 제 그냥 평론가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갈 경우에는 저는 뭐 종부세도 뭐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종부세가 뭐 진리냐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종부세도 예를 들면은 개선이 필요하고 뭐 뜯어 고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걸 대체하는 어떤 그러면 이걸 그냥 없앤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걸 대체하는 어떤 조세 체계들이 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냥 없애면 되는 거면 그거는 이제 뭐 그렇죠. 그건 완전히 뭐 중도 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저기 감세 정부인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게 또 새로운 논쟁들,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진통들이 또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설계하고 또 추진해내는 과정이라는 게 중도 보수야라고 하면서 집권을 하면은 중도 보수적인 해법으로 또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이제 그러한 걱정들을 같이 갖고 올 거야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과 고민을 같이 이제 이 당의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의 차원에서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당내에서 뭐 합의가 필요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같고 저는 합의 여부를 떠나서도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게 있잖아요. 해온 행보들을 쭉 보면 진짜 보수적인 스탠스로 분류를 해도 많아. 뭐 다를 바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한미 FTA 노무현 정부 때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자 이른바 이제 해고를 하고 이 구조조정을 했던 가장 컸던 게 물론 IMF 환란 위기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김대중 정부 때 했잖아. 사람을 비정규직화 시키고 일반적으로 이 해고가 쉽게,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 가장 해고가 쉽게 했던 정부가 김대중 정부고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 때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2년차 때인가 3년차 때 돼서 뭘 원래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혁신과 성장이라고 하면서 성장을 엄청 강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갔던 거야. 3년차, 4년차, 5년차를.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구성원 자체들도 뭐 의원들 성향을 쭉 분석해 보시면 조금은 보수적인 색채인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전형적으로 성남의 저 분당의 김병욱 의원. 네. 아니 그래서 전 그냥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전 이런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딱 치고 나왔으니까 많이 혼란이 초기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규정해서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이 김부겸 내지는 뭐 정봉주 의원도 좀 페이스북 쓴 것 같고 또 몇 명 뭐 김경수 이런 분들이 지금 반발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전 이분들한테 역으로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김부겸 전 총리는 그럼 진보의 뭐 말 이거를 쓰지 말자 뭐 보수 진보가 웬만이야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정치, 뭐 진보의 색채를 버리니까 불만인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럼 어떤 진보적 얘기를 해왔냐.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처럼 진보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저는 좌파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 생각과 아젠다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좌파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입증이 되는데 소수 좌파. 근데 김부겸 총리나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도 정말 그냥 보수로 봐도 무방한 행보들을 쭉 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진보의 가치를 막 버리니까 막 정말 진보에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아니 그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와 우리가 왜 보수입니까 하는 분들이 사실은 다 그분들은 진보를 대변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안 하셨어요 사실 과거에.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뭐 보수적인 걸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보와 보수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당이. 그러니까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본인이 이제 제야에 있을 때는 그때 대중경제론 뭐 이런 거를 막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현채 교수. 초기 버전은 박현채 교수가 개입한 초기 버전은 상당히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인 경제론인데 그게 이제 80년대 되고 뭐 저기 이제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 출판으로 나와가지고 대중 참여 경제론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경제를 긍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중도적인 버전으로 바뀌고 본인이 집권해서는 국정에서는 완전히 신자유주의. 그렇죠. 신자유주의를 인식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IMF가 와가지고 개혁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던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맞춰줘야 되니까 신자유주의 개혁을 한 것이고 사실은 완전 우파 정부거든요. 근데 잘 맞았어요. 그게 제일 맞고. 우파 정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기조로 갖고 노무현 대통령도 제야 시절에는 완전 운동권이잖아요. 운동권들이랑 같이 변호사 시절에 운동권들이랑 같이 거리에서 데모하고 이러면서 근데 집권하고 나서는 운동권들이 욕 많이 했거든요. 욕 엄청나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한미 FTA 하고 이러면서 거의 운동권들하고는 척지는 과정이 됐는데 본인이 퇴임하고 나서는 진보의 미래라는 일종의 이제 성찰에 가까운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좀 더 진보적이었어야 돼라는 또 반성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왔다 갔다 하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노무현 이 참여정부 이후에 민주당이 폭망을 합니다. 이제 의석수가 80석이에요. 맞아. 80석이 돼가지고 한나라당에서 건너온 손학규가 대표를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세균 대표 넘어가고 이러던 시절에 뉴 민주당 플랜이라고 완전 중도화 플랜을 갖고 와요. 완전 보수화 플랜을 갖고 와서 이걸 해보자 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2010년 지방선거에 갑자기 무상급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 뉴 민주당 플랜을 갖고 있다가 집어 던져버린 다음에 무상급식이 좋아 이래가지고 갑자기 또 진보가 됩니다. 그렇지. 그 진보 열풍을 타고 막 가다가 이제 2012년 총선은 통합진보당하고 연대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약간 진보에 기울어진 걸 해가지고 성적이 그렇게까지는 안 좋지 않았어. 이게 2012년 대선이 그렇게 평가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그 다음 총선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해가지고 중도 색채를 강화해서 약간 보수화가 되자 이렇게 계속 진자운동처럼 왔다 갔다 한 역사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자 그러면 당내에서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은 있는 거예요. 당내에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진보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진보도 네. 했지. 여러 가지 네. 정치적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빼놓고 일단은 분명히 진보도 했어요. 그런 부분을 빼놓고 생각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진보였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 옛날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보면은 보수가 맞아 이재명 대표 얘기 맞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런 혼란은 원래 당의 정체성에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정치학 교과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오히려 현대 정치에서 주류 정당이 캐치올 파티가 되는 거는 뭐 운명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맞는데 그런데 요 부분에서 그러면은 요 뭐 논쟁도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정세에 필요한 선거 전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정세만큼 주류 전략 그다음에 지금 뭐 우클릭이라고 부르든 중도 공략이라고 부르든 지금 민주당이 이 보수까지 다 포괄하는 그러한 것까지 다 책임질게요라고 하기에 지금처럼 좋은 때는 없는 게 사실이다. 요거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레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 어떤 그 좌파적 색채를 띄었던 쪽에서 우파적인 정책을 많이 사용해서 정책 호남을 가져가고 또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면 우파 정부가 또 들어온다면 국민의힘 근데 이제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하면 안 되겠죠.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의힘 세력이 혹시라도 다시 집권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이른바 이제 좌파적인 정책, 포용적인 정책을 많이 수용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긴 하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 국민들이 합의하기가 좀 쉬워지기는 하죠. 예. 근데 저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겠다라고 했던 민주당이 예. 중산층과 서민들,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만들려면 집권을 해야 돼요. 그 집권을 하려면은 보수라는 가치라 그래도 겁낼 것 없이 확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아까 박근혜 대통령도 보수 진영을 가지고 있을 때 경제민주화까지 해서 김종인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또 그 김종인이 새누리당 갔다가 또 민주당도 가요. 뭐 지금은 개혁신당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념적 세체가 좀 무뎌져 오면서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뒤죽박죽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 이건 한번 질서를 잡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질서를 잡아도 보수 진보의 개념이라는 게 또 가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이것도 또 사람도 바뀌고 내용도 업데이트되고 또 좌우로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블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섞이죠. 예,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겹치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우개로 그냥 이렇게 블러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 겹쳤을 때는 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국면도 필요하고요. 네. 전 그래서 이번에 보수 논쟁 굉장히 저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보수인데 보수 정치적 저는 체제 유지 세력이에요. 이 나라가 정말 더 잘 유지하면서 발전했으면 좋겠거든요. 안정적 개혁을 하고 싶고요. 근데 제가 보수라고 해서 복지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수 그러면은 뭐 돈에 환장한 것 같고 그 이미지죠. 잘못된 보수의 형상화죠. 그렇지. 막 재벌 편만 들어주고 세금 깎아. 안 그래요. 저 돈 걷어가지고요. 복지도 더 신경 써.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인데 공화라는 게 이제 이 보수 쪽에서 많이 미는 가치거든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럼 공동체를 생각하면 복지는요. 당연히 따라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지 강화라는 것이 보수 철학과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전혀 모순 충돌되지 않는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마지막 딱 하나 남은 요소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그 한미 FTA도 그렇고 사실은 IMF 환란 얘기도 그렇고 미국 지금 트럼프 들어와 있는 미국 상황에서 우리가 이데올로기 논쟁하는 거는 조금 좀 한가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아까 선주님이 지금 무슨 뭐 실용주의 상황 시대가 실용주의로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국가 이익 제일주의로 지금 바뀌어버렸거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수가 뭐냐, 뭐 진보가 뭐냐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그나마 그래도 유지하면서 번영할 수 있느냐. 이쪽으로 한국 정치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뭐.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뭐. 당장 자동차 반도체 예. 이거 관세 이거 뭐 방법이 얘기하겠다고 없어. 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려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광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이고요. 추가로 최대 30만 원은 통신사만 변경해도 드리는 거고요. 정수기 렌탈할 때 최대 30만 원, 합하면 한 108만 원이 됩니다.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또는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영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면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이벤트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산삼입니다. 산삼.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요.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4,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2월에는 순백 산삼 1+1과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도움되는 산삼 젤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수출품으로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 특별히 소량 준비했고요. 2월에도 온 가족 건강, 겨울 건강을 산삼 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그리고 전화문의 1666-108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최윤의 정치본색이었고요.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